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수율과 이익 전망치를 검증할 수 있는 산출 방식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을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월가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은행 부실화 공포가 신용 경색으로 이어져 미국 경제의 침체가 시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성공 신화를 일궈낸 서정진 명예회장이 2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서 회장이 복귀하면서 셀트리온이 공격적인 M&A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총회에서 잇따라 패배하고 있습니다. 높은 배당을 안건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존 주주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내놨는데 이게 아주 가관입니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수율이나 이익 전망치 등 수익성 지표를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산출 방식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삼성전자한테 사실상 영업 비밀까지 다 내놓으라는 건데 아무리 자국 우선주의라 해도 이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는 31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걸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삼성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더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은행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좀 진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하면서 은행 위기가 일단락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겁니다. 실제로 간밤 퍼스트 시티즌스는 54%가량 급등했고 오늘 국내 은행주들도 이렇게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만 놓고 보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만 증권가에선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조언이 나온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에서 자금을 빼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나 좀 기대하시는 투자자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증권사에서는 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물론 이렇게 대규모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금융 여건에 대한 우려와 경직성은 당분간 지속되며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 탄력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경색의 이 전이성과 잠재성은 여전히 잠존해 있는 위험이라면 금융 섹터에 국한한 조정이 나타날 경우 코스피가 6%포인트 내외로 하락장에선 11에서 12%포인트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따져보면 변동성 심화 후 추세적 반등 흐름을 보이기까지 보통 40에서 50거래일 정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코스피가 당분간 장기 박스권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SK증권의 현재 코스피 이익 전망 너무 낙관적이다라며 코스피 2분기 밴드를 2,300에서 2,450, 하반기에는 2,150에서 2,300포인트 안에서 오고 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것을 주목해야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어제 저희 방송을 보고 2차 전지나 반도체에 투자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또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실적이 회복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긴 하지만 이 매수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둘러싼 시장의 눈높이가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가 한 달 전 제시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2조 3,700억 원. 하지만 이 예상치는 열흘 전 1조 9천억 원으로 내려가더니 28일 현재는 1조 5천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분기 14조 1,200억 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89.4% 하락할 것이란 뜻입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에서만 3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나올 것이라는 데에 대한 이견은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주가는 최근 한 달간 3.8% 가까이 오르며 반등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580억 원, 350억 원 사들이며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탠 겁니다. 1분기 실적 바닥을 기록한 뒤 하반기 본격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이런 걸 반영을 해서 그동안에 1년 반 내내 주가가 빠졌었던 거고요. 이미 2분기까지 안 좋아질 실적을 미리 선반영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초과 공급 문제가 최근 들어 해소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월 수출 데이터가 메모리 쪽을 보면은 낸드나 그 디램이나 공이 늘었습니다. 그 2월 달에 그러면은 낸드랑 디램이 가격이 올랐냐 안 올랐어요.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물량이 더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지금 재고 축소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반도체는 조금씩 계속해서 모아가셔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디램 반도체 수요량은 3분기에 270억 개를 기록해 공급량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업황과 실적을 6개월에서 9개월 앞서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보유 구간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사상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3분기에 8개월 앞선 1월 9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과 달리 일부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내리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LSA 증권은 1분기 메모리 공급 업체 출하량이 예상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며 재고 소진 속도도 더뎌 평균 판매 단가에 추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는 다음 달 7일 이후에 매매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분기 실적까지는 한번 확인해보고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증권사들 영업이익 추정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로 오셔도 저는 괜찮다.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컨퍼런스 콜 내용에 따라서 좀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게 좀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현 공급 수준을 좀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분기도 뭐 지지부진하면서 주가 반등 모멘텀이 좀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기업 실적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지난해 말 638만 명에 달하는 개인 주주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안심할 만한 종목을 찾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힌트가 있었는데요. 실적을 따라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업종 내 우등생을 선별해보는 전략도 유효한데요. 오늘 롯데케미칼이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주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는데 그 답도 실적에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 롯데케미칼이 올 2분기 영업이익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어제 하나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888억 원 흑자 전환을 예상했고 오늘 유한타증권은 1,350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증권가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약 340억 원 수준이고요. 이렇게 흑자 전환이 임박함에 따라 롯데케미칼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눈높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장사들 실적이 다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롯데케미칼 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지난 2년간 롯데케미칼은 수요와 공급, 원가 측면에서 삼중고를 겪어왔는데 중국의 탈탄소 정책 후퇴로 수요 회복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가 예상되고 또 공급 측면에서도 글로벌 에틸렌 증설 규모가 줄어드는 등 모든 부정적 요인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롯데케미칼이 국내 동박 생산 기업인 구일진머티리얼즈, 지금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회사의 실적이 올 2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업황에 대한 수혜는 비단 롯데케미칼뿐 아니라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석화 기업들의 실적 올해부터 반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롯데케미칼 외에 좀 1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도 좀 짚어주시죠. 네,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 같은 종목들 정리해봤는데요. 이렇게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제주항공과 TA항공 등이 지난해 1분기에 비교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음식료 업종도 선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롯데제과의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농심과 동원 F&B도 각각 29%,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선 특히 농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농심을 콕 집은 이유는 뭡니까? 네, 원가 부담도 낮아지고 시장 점유율도 안정화되면서 높은 이익 증가율이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농심하면 뭐가 생각나죠? 라면 생각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라면이죠. 최근에 런치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식사값이 비싸잖아요. 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라면에 대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마트 라면 코너에 가서 무작위로 고르면 둘 중 하나는 농심 제품일 텐데요. 증권가에서 올해 농심의 라면 시장 점유율 56에서 57% 내외에서 유지되며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 북미 주도로 해외 시장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오늘 은행발 위기가 일단락되는 모습에 잠시 한숨 돌린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기자 오늘 은행주들 상황부터 어땠는지 좀 짚어볼게요. 네, 앞서도 잠시 전해드렸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소재의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SVB를 인수했죠. 총 7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예금과 대출을 모두 인수하면서 165억 달러라는 상당히 좀 헐값에 인수하게 된 겁니다. 예. 이로써 SVB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요. 퍼스트 시티즌스는 은행 순위 30위에서 25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밤에 퍼스트 시티즌스의 주가는요 54%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밖에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11.8%, 도이치방크가 4.7% 상승하면서 위기 국면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미국의 금융당국이 퍼스트 리퍼블릭 등 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이 투심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은행권 위기는 일단락됐다고 봐도 되는 건지 월가 분석은 어떨까요? 안심하기는 좀 이르겠다 이런 관측인데요. 예. 급한 불은 껐다지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출 부실화의 리스크가 어떻게 부메랑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또 이 SVB가 헐값에 매각된 것도 은행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입니다. 이 웰스파고는요, SVB 할인 매각이 여타 은행들의 이 수익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예. 연방예금보험공사가 SVB를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200억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남은 은행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번 은행권 위기의 여파가 경기 침체의 촉발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경기 침체까지 이어진다 이런 얘기일까요? 일단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발언했는데요. 이번 SVB 사태로 경기 침체가 이전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은행권의 위기가 신용 위기로 이어지면 은행에 맡기는 자금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은행이 기업이나 가게에 제공하는 유동성도 조이면서 세계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요. 올해 3분기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75%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인력 감축의 속도를 붙였습니다. 디즈니에서는 전 세계 직원의 3.6%에 달하는 7,000명을 감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주부터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실업률도요, 지난 2월에 보고된 3.6%에서 2024년에는 5.0%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런 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고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 전문가들 의견은 어떨까요? 실제로 최근의 금융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월가 전문가들의 전망이 속속 나오고 예.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요, 채권 트레이더들이 올해 금리 인하에 베팅하면서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구간의 역전폭이 이달 초보다 줄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8일에는 이 역전폭이 109bp까지 키워졌다가 은행권 위기 발발 이후에는 39.8bp까지 역전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 월가의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도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의 폭이 급격히 줄면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고 했고요. 연준이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의 금리 인하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간 자산운용도요. 3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2년물 미국채 금리가 바로 그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못 받긴 했는데 시장 반응은 정말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언제 그리고 어떤 규모로 진행이 될까요? 앞서 보셨던 이 건들락은요, 연내에 두어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 채권 전문가들은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후 올해 말 12월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2.8%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연내에는 있겠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생겨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 그림자는 확실히 더 짙어지는 모습이어서 상황을 어디까지나 면밀하게 좀 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들어만 봐도 상황이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이런 상황의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들은 어떤 게 나오고 있을까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겠는데요. 이 경기 침체 혹은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기업에 닥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예. 겁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아니어도 기업의 운영 레버리지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비용이 급증할 것이고 네. 이 급증하는 비용을 감당할 만큼 충분하게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주가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는 콜게이트, 파몰리브, 월마트 등 좀 더 방어적인 주식을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블랙락 등 여전히 일각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셀트리온의 성공 신화를 일궈낸 서정진 명예회장이 2년 만에 경영일선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반토막난 주가에 주주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주주들에게 사과한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 3사 합병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M&A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주가 부진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2년 만에 경영 복귀하면서 내놓은 첫 일성은 성난 주주 달래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주분들한테 사과하는 얘기가 1번이고요. 두 번째,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그룹의 대표인 셀트리온의 주가는 최고점인 지난 2020년 12월 37만 4,620원보다 마이너스 60% 곤두박질 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주총 시작 전부터 주주들의 불만 섞인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 적극적인 주주 어떤 가치 제고 활동을 해주지 않았고 소통도 전혀 없었고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가정이 파탄돼가지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사회 의장들은 성과급을 갖다가 셀트리온은 지난해 약 2조 2,800억 원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4분기만 놓고 보면 1년 전보다 약 17%, 영업이익은 55% 줄었습니다. 성장 정체를 타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이 미국 박스터 바이오파마 솔루션 사업부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입니다. 거래 규모는 5조 원대에 이를 전망인데 성사되면 국내 제약바이오 M&A 최대 기록입니다. 저희같이 현금의 여유가 있고 그런 데서는 경영 전략 중에 하나죠. 그런데 상반기는 주로 우리가 관찰을 하는 시기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연말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 회장은 또 수건 사업인 셀트리온 상장 3사 합병에 대한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올 7월에 마지막 리포트를 하면 행정적 절차가 끝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시장의 환경과 관련이 돼 있죠. 합병에 대한 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3사가 합병할 경우 셀트리온은 34조 원 규모의 국내 최대 바이오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사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순탄치 않은 복귀식을 마친 서 회장. 위기에 빠진 그룹을 구하고 새로운 바이오 신화를 써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거센 공세를 받아온 KTNG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표심이 행동주의 펀드가 아닌 KTNG 경영진 쪽을 향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와 표대결로 관심이 높았던 KTNG 주주총회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오늘 열린 KTNG 주주총회는 참여주주들의 높은 관심 탓에 개회 시간이 연장되기도 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KTNG 이사회 안건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표대결이 첨예할 것으로 점쳐졌던 현금 배당은 찬성률 68.1%로 이사회가 제안한 주당 5,000원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제안한 자기주식 소각, 평가보상위원회 규정 개정 관련 정관 일부 변경안은 부결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진입도 무산됐습니다. 현 이사회가 추천한 김명철 전 신한금융지주 CFO,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 등은 모두 재선임된 반면 행동주의 펀드가 추천한 차석용 전 LG생건 대표, 황우진 전 프루덴셜 생명보험 대표 등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KTNG의 높은 외국인과 소액주주 비율을 고려할 때 일부 안건에 승산이 있다고 봤지만 주주들이 고배당보다 안정된 성장에 표를 던지면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지 못한 채 퇴장했습니다. KTNG는 그동안 경영활동을 짓누르던 주주 제한 압박이 사라진 만큼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통해 신사업과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백복인 KTNG 사장은 이날 향후 장기적 관점의 성장 투자와 기술 혁신, 공격적인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서 KTNG는 2027년까지 4조 원 가까이 투자해 관련형 전자담배, 건강기능식품, 해외 판매용 관련담배 등 3가지를 성장축으로 매출 10조 원의 우량 회사로 키워내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날 주주총회에서 반기 배당을 결정한 만큼 주주가치 제고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이번 주총은 비록 KTNG 경영진의 승리로 끝났지만 행동주의 펀드들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 새로운 주주 제안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패배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패배의 1차 원인은 최대 주주 국민연금의 반대였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책임위원회가 FCP와 안다자산운용 제안 안건 9개를 모두 반대하자 7%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은행 등이 일제히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우리사주조합과 KTNG 사내기금재단 지분까지 합쳐서 회사 측이 행동주의 주주 제안을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한진칼, 올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여론몰이에 실패한 점도 패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삼공사 인적 분할안이 가처분 기각 등의 이유로 사라지면서 여론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점이 뼈아팠습니다. 인삼공사 분할 안건이 올라갔더라면 캠페인도 굉장히 아마 세게 붙었을 거고 흥행몰이가 되면은 잠자고 있던 표들도 많이 행사를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흥행이 안 되니까.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연합전선을 펼치지 못한 것도 실패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를 지지하는 주주들의 표가 FCP와 안다운용 둘로 쪼개지면서 이들이 밀던 주요 안건들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다만 이들은 앞으로도 KTNG를 상대로 주주 행동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확인한 거고요. 해외와 국내 개인 투자가분들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는 주주가 주인된 도리여서 옳은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영원한 수출 1등 반도체가 주춤한 사이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차를 실는 운반선이 부족한 상황이라 몇몇 업체들은 운반선을 구하지 못해 수출을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신재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자동차 수출이 얼마나 잘 되길래 운반선이 부족한 겁니까? 네, 일단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이 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7% 늘었고 역대 최대치입니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까지 합치면 76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원에 달해서 이 반도체 수출액을 앞지르며 국가 1위 수출 품목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수출 대수로 보더라도 이 지난달 수출량은 22만 3천 대로 이 코로나19 이전이었죠. 2019년 5월 이후 45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의 효자 시장이 된 북미 지역 수출이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급 상황이 나아져 차량 생산이 늘어난 데다 이 상대적으로 판매 단가가 높은 이 친환경차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호황인데 자동차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선이 없어서 수출을 못한다. 이게 좀 흔한 일은 아닌데 지금 이게 지난해 말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좀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 자동차 업계의 이 취재 결과를 좀 종합해 보면은 이 자동차 운반선 부족 문제가 뭐 해소되기는커녕 아직도 계속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뭐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옛 쌍용차인 KG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동차 전용 운반선이 부족해서 이 컨테이너선에 차를 실어 수출하는 실정입니다. 이 컨테이너선은 자동차 전용 선박이 아니다 보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흠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르노코리아 역시 모기업 르노그룹과 물류 문제에 대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원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KG 모빌리티와 르노코리아 등 수출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의 어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 KG 모빌리티와 르노코리아의 수출 물량은 한 달에 3,000에서 5,000대 정도로 10,000대 단위로 수출하는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적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운사는 이 선박회사와 용선 계약을 맺어 배를 빌린 다음 이 자동차 회사로부터 운임을 받고 차를 운송해 주는데요. 이 현대글로비스처럼 해운사가 직접 운반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해운사 입장에선 차를 많이 실을수록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마치 고속버스에 승객이 많이 타면 탈수록 돈을 더 버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 현대차와 기아는 그룹사인 현대글로비스와 최소 1년 혹은 2년 단위로 장기 운송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이 운반선 부족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한국제임은 아직까지 배를 못 구해서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사태가 길어지면 물류비 상승 등을 염려하는 분위기 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이 늘어서 운반선이 부족한 거라면 좀 행복한 비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요? 이 수출이 늘어난 것과 함께 이 운반선 자체 공급이 줄어든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되며 이 전 세계 차량 생산은 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오히려 좀 회복을 했는데 이 자동차 운반선은 760척 수준으로 오히려 3년 전보다 20척 가량 줄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당시에는 이 차량 생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운반선 수요가 적었는데요. 따라서 신규 운반선 발주도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현재 공급 부족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자동차 운반선 계약을 대부분 따내는 점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운사는 차를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데 이 중국은 차 수출 규모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에 계약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국은 지난해 총 311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해서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이 됐습니다. 이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 환경 규제도 공급 부족을 부추겼다는 분석인데요. 국제해사기구 규제에 따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오래된 배들은 퇴출 대상입니다. 이 자동차 운반선 대부분이 설령 15년 이상 선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계 관계자는 퇴출되는 자동차 운반선이 더 늘어나고 이 배를 새로 건조하는 데 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운반선 공급 부족이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운반선이 부족하니 당연히 자동차 회사들이 배를 빌리는 비용이죠. 용선료도 크게 뛸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지난 2020년부터 용선료의 추이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자동차 운반선 한 척의 하루 용선료는 지난 2020년 14,063유로에서 지난해 21,688유로까지 오른 데 이어 현재는 23,000유로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배를 빌리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용선료가 3년 만에 60% 넘게 오른 겁니다. 용선료가 상승했다는 것은 이 완성차 업체들이 해운사에 지불하는 이 운임료 역시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은 그만큼 부정적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처럼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들도 이 당장 운임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재계약 시점에 운임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자동차 회사는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차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3분기 연속 적자를 냈던 LG전자의 TV 사업이 올해 1분기 흑자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재고를 크게 줄였고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었던 원자재 값과 물류비도 안정적으로 돌아온 덕분입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기간 코로나 특수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호황을 누렸던 TV 시장.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지난해 시장은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2021년 연간 영업이익 1조 원대를 기록했던 LG전자 TV 사업 역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늪에 빠진 듯 보였던 LG전자 TV 사업이 올해 1분기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은 LG전자의 TV 사업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7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지난해 4분기 1,075억 원의 적자와 비교했을 때 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2천억 원 가까이 증가하는 겁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판매 관리비 등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 주요했습니다. 작년 4분기에 거의 비용 처리가 돼버렸으니까 올해 1분기는 이제 선제적 비용은 없는 거죠. 1분기는 어쨌든 이제 OLED 또 비중이 또 올라가니까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흑자 전환은 되는 거죠. 비용을 줄여 적자를 해소했기 때문에 명확한 실적 반등 신호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관건은 올해 하반기 TV 수요가 살아나느냐입니다. 올해 전 세계 TV 시장 규모는 5년 만에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0조 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LG전자의 전략 상품인 OLED TV만은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진출로 시장의 파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OLED TV는 LCD TV에 비해 평균 단가가 4배 이상 높습니다. 지속된 불황에도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LG전자는 올해 판매 목표치를 지난해 370만 대를 웃도는 400만 대 이상으로 잡고 97인치 신제품 등 모두 29개 OLED TV를 쏟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산업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융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가운데 전문가들은 본사 이전으로 인력난에 처했던 국민연금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산업은행 직원 1,000명, 2,000명이 내려가는 게 과연 국가균형 발전입니까? 산업은행이 제대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지방에 1천억, 2천억 혹은 센터를 해서 기금을 운영해서 어떻게 산업은행을 활용을 해서 지방을 발전시켜야 될지 생각은 못할 망정. 부산 이전을 둘러싼 산업은행의 노사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산업노조는 어제 경영진의 출근길을 막아세운 데 이어 오늘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 이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어 당장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행법에는 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조가 법 개정 없는 이전 작업을 비판하는 이유인데 사측은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 행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본사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앞서 지난 2010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같은 방식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간 논의가 전혀 없어 타당성 검토를 하자는 반발에 사측은 이미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검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전 실효성 문제에 더해 인력 이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5년간 기금운용본부를 떠난 직원만 137명에 달합니다. 고급 인력들의 이탈러시는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산업은행도 이전 이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서울로 지금 옮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뉴욕이나 싱가포르는 금융기관들이 모여 있어서 효율성을 올리고 한국은 정치권이 전부 다 지역의 표를 얻으려고 다 흩어버렸다. 산업은행 한 곳만 옮기는 데에서 나아가 기업들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면 긍정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지방에 모아놨더니 그쪽으로 기업이 모이더라. 이런 효과가 있으면 지방에 가는 것도 의미는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한국경제TV 박수환입니다.
택배업계 1위 CJ 대한통운과 대표 제과업체 오리온이 운송료 3억 6천만 원을 놓고 3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면 감정 싸움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1심에서는 오리온 측이 승리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오리온을 상대로 미지급 운송료 3억 6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지난 2021년 제기했습니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오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인 CJ 대한통운의 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오리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소송의 배경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CJ 대한통운과 오리온은 오리온의 생산 제품을 배송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명절 기간 상품이 제 시간에 영업소로 도착하지 못해 매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오리온 측의 주장입니다. 이후 오리온은 자체적으로 계산한 손해배상액 3억 6천만 원을 제하고 운임료를 줬고 CJ 대한통운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계에선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소송 금액임에도 다툼이 계속된 건 두 회사 사이의 감정이 이미 크게 상한 것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실제 오리온은 배송 지연 사건 이후 CJ 대한통운과의 계약이 만료됐는데 이후 다른 회사와 물류 계약을 맺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 이른바 자존심 싸움이 아니냐고 분석합니다. 이번 소송의 변호사 보수 하한선은 1,200만 원 선이지만 기업 간 다툼의 경우 소송 대리 비용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 3억 5천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회사 자존심이지, 자존심. 3억 5천 받으려고 소송 비용을 몇 억씩 쓴다고 해도. CJ 대한통운은 향후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밝힐 입장이 없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주총 시즌이 다가오면 상장사들은 반드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마다 수십 개의 기업들이 이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올해도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28일 기준 40여 개 상장사들이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제출기한 연장을 신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내면 실질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날 곧바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 종목 지정은 상장 폐지의 전 단계로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지연 제출의 사유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단순 지연인 경우도 있지만 감사 비적정 의견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메이드의 경우 코인에 대한 회계 정책 자료가 달라지면서 감사가 단순 지연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몇몇 상장사들은 재무구조 악화로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감사 의견 거절이나 비적정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 곧바로 거래가 중지됩니다. 상장사가 이의 신청을 해 상폐 사유를 해소할 기회는 있지만 기업 신뢰도에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기업들도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회사의 내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연을 시키거나 관리 종목으로 간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고. 전문가들은 상장사 투자 시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유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둘러싼 잡음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으로 제2금융권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3.4%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의 비율도 전년보다 0.7%포인트 오른 4.1%를 나타냈습니다. 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연체율도 저축은행 업계보단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보다 모두 올랐습니다. 다만 업계는 법정 기준치 이상의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어 손실 흡수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지난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2년 저축은행 업계 연체율이 20%를 넘어섰던 것에 비하면 현재 수치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체율의 수준보다 증가 속도가 문제라고 꼬집습니다. 연체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저금리로 인해서 눌려져 있었고 만기 상환 연장하고 이자를 유예해주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연체율이 지금은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몇 달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제2금융권의 비중이 높은 부동산 PF 대출도 이 같은 부실 우려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와 카드사 등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은 115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시공사 크레딧 있잖아요. 낮은 데가 문제일 것 같아요. 제2금융권들이 조금씩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재료비가 상승하니까 책임준공하겠다고 했는데 포기해버린대요. 현재 저축은행 업계와 새마을금고는 대주단 협의체를 구성, 자율협약 형태로 PF 대출 부실 공동 대응에 나섰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엔 이 역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각 부처가 내년 예산 편성 때 지켜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공식 예산 지침인데 현 정부의 재정 철학이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가이드라인인데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해온 재정 철학이죠. 내년 예산안은 바로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운 것과는 달리 올해 이어 내년에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철저히 줄여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경기 둔화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주면서 올해 세금 거치는 속도는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공시가 인하로 부동산세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반도체 세액 공제 규모까지 확대돼 연말까지 10조 원의 세수 펑크가 우려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조세 지출 기본 계획도 의결됐는데요.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마저 70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세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긴축 작업에 바짝 고삐를 죄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사랑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이나 노조 보조금과 같은 국가 보조금 사업부터 대규모 예산 칼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한 법정 지출과 국채이자 등 의무 지출이 아닌 정부가 통제 가능한 재량 지출은 10% 이상 줄인다는 방침인데요. 재량 지출이 보통 100조에서 120조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10조에서 12조 원 이상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전 기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껴 쓰고 기존 예산을 깎아서 마련한 돈은 주로 어디에 쓰이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경기 둔화도 걱정이지만 청년 취업난과 인구 감소 문제도 심각한데요. 그래서 670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데 몰아쓴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즉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나가겠다는 겁니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수출 살리기에도 예산을 전폭적으로 투입합니다.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떠오르는 원전, 방산, 플랜트 지원을 늘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수출선 다변화와 국산화도 집중 지원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현금 살포 대신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0% 넘게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다만 줄어든 세수의 건전재정 기조까지 지켜야 하는 빠듯한 나라 살림에 경제 활력을 높이고 약자 복지까지 챙긴다는 건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타이트한 재정 여건 속에 금융과 조세 지원, 규제 완화와 같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입니다.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하지만 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허리띠를 풀라고 할 게 불보듯 뻔한데 오늘 이 추경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추경호 부총리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검토했을 때 아직 추경을 거론하기는 여전히 이른 시점이라고 못 박은 상황이고요. 최상대 기재부 2차관도 어제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편성과 국회 통과는 22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국회에서 지역 예산과 선심성 복지 예산을 더 늘리라는 야당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정부 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그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인데요. 이는 연내에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에 하반기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에 나서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의 수급 부담이 커지고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선 나랏빚 위험 수위가 높아져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건전 재정을 기조로 내세운 정부는 추경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마지막까지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SK텔레콤이 토큰 증권 발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SK텔레콤은 오는 30일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토큰 증권 협의체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기초자산 발굴과 발행을, SK텔레콤은 블록체인 등 인프라 구축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는 증권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들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열리는 토큰 증권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맘 편히 두 자녀를 키울 수 있을 만큼 돌봄과 교육 여건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입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2학년 자녀까지만 가능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6학년까지 확대하고 하루 2시간까지 임금을 100% 지원합니다. 또 영유아 보육 지원 규모를 5년 내 3배 이상 늘리고 세 자녀에 맞춰져 있던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로 낮춰서 현실화한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